중동의 핵전쟁으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숨막히는 대치, 끝나지 않는 사이버 공격, 핵무기 개발 임박설까지 전 세계의 외교와 안보 시스템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강대국들은 힘의 논리로 맞서지만 위기는 더욱 고조될 뿐이죠. 모두가 절망 속에서 해답을 찾지 못할 때 미국 최고의 안보 분석관이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찾던 유일한 해답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핵보다 강한, 모두가 놓친 단 하나의 가치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리고 그 편견을 산산조각 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밀리 브라운입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의 저명한 싱크탱크에서 동아시아와 중동 안보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있죠. 저는 냉철함과 논리력 그리고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으로 빠르게 인정받았습니다. 제 동료들은 저를 정치 없는 분석기라고 부를 정도였죠. 저는 국제정치의 현실은 차갑고 계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가의 힘은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구축된 동맹 관계에서 나온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강대국만이 국제 질서를 만들고 약소국이나 분단국은 그 질서 안에서 생존을 위해 애쓰거나 강대국의 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판을 짜거나 세계 안보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여겼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깊은 편견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불안정한 반도 국가,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에 휘둘리고 주변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의 눈치만 살피는 의존적인 나라. 제 아버지도 한국에 대해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1980년대 주한미군 장교로 근무하셨던 아버지는 한국의 격렬한 정치적 시위와 반미 감정을 직접 경험하셨죠. 그는 종종 제게 에밀리, 한국은 감정적이고 예측 불가능할 때가 많아. 그들은 스스로 서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아. 결국 미국의 보호 없이는 늘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곳이야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경험담은 제가 어릴 때부터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접한 전통적인 국제정치 이론들 역시 이러한 인식을 강화시켰죠. 한국은 분명 경제 규모는 크지만 분단과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근본적으로 취약하며 우리의 우산 아래 보호받는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을 연구할 때도 주로 북한 문제의 변수나 미중 갈등의 영향 분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국 자체의 전략적 중요성이나 독자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죠. 제 동료인 제임스 패터슨 박사 역시 저와 같은 현실주의자였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는 베테랑 분석가로 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밀리, 감상적인 접근은 금물이야. 한국은 흥미로운 경제 사례지만 국제 안보의 판을 흔들 나라는 아니야. 우리의 진짜 상대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지금 당면한 이란 문제지. 그의 말은 저의 편견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분석해야 할 복잡한 방정식의 한 변수일 뿐 그 자체로 해답이 될 수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제 분석 능력과 이론적 틀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복잡한 문제들도 결국 힘의 논리와 계산으로 풀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곧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중동의 위기는 제가 가진 모든 신념과 분석 도구를 무력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이 제 사무실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현재 중동의 상황은 매일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긴장감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웠죠. 저희 싱크탱크의 위기 대응팀은 24시간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매일 새벽 쏟아지는 새로운 정보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이란이 이스라엘의 민간 보안 카메라 수천 대를 해킹해 실시간으로 군 병력 이동, 미사일 기지 위치 중요 시설, 타격 지점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블룸버그의 상세 보도는 단순한 의혹이 아닌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민간 영역을 활용한 국가 차원의 정보 탈취는 기존의 안보 개념을 뒤흔드는 새로운 형태의 공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물론이고 미국 백악관 관계자, 국방부 고위 인사까지 전례 없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란 지도자는 더 이상 면책 대상이 아니다. 핵무기 개발까지 몇 주 남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는 말들은 전쟁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분석가로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다뤄왔지만 이번처럼 짧은 시간 안에 파국 직전까지 치달은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억제와 외교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핵무기 추구를 부인했지만 동시에 미사일 훈련을 강화하며 모든 공격에 보복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미국은 중동 해역에 항공모함과 전략 자산을 추가 배치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지만 이란의 움직임은 더 대담해지는 듯 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제네바에서 외교적 해법을 모색했지만 양측의 완고한 입장 차이로 진전은 더뎠습니다. 대화 채널은 사실상 마비 상태였고 각국은 서로 비난하기 바빴습니다. 제임스 박사는 회의실에서 신경질적으로 자료를 던지며 절규했습니다. 젠장, 우리가 가진 모든 레버리지가 듣지 않아. 경제 제재? 이란은 버티고 있어. 군사 옵션? 한 번의 오판이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외교? 이미 신뢰는 바닥이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그의 절규는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고 연구했던 현실주의 이론이 눈앞의 현실에서 무력화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충돌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었습니다. 이란-이스라엘 국경 인근의 군사 충돌 위험 지수는 1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고 이스라엘 내에서는 비상사태 선포까지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그저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무기력함과 함께 제가 쌓아온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이 위기를 타개할 새로운 방법은 없을까? 제 머릿속은 복잡한 의문들로 가득 찼습니다. 불면의 밤이 이어졌고 책상 위 커피잔은 끝없이 쌓여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위기는 점점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았습니다. 저희 분석팀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며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이란은 추가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암시했고 핵 농축률 80% 돌파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방적 공격의 필요성을 노골적으로 역설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이란의 해킹은 전면전의 신호탄일 수 있다며 긴장감을 극도로 고조시켰습니다. 영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란발 항공기 운항 제한까지 검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이 모든 움직임은 오히려 이란을 더욱 강경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는 듯 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이 공격하면 전면전이라고 경고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희 싱크탱크의 분위기는 극도로 암울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분석하고 토론했지만 파국을 막을 뚜렷한 대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임스 박사는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피로와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상황이 터지는 걸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 우리가 가진 모든 패가 소진됐어. 그의 말에 동의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 역시 같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국제정치와 안보를 분석해온 제 경험과 지식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사실에 깊은 자기부정이 밀려왔습니다. 엘리트 분석가로서의 자부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믿었던 현실주의 이론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바로 그때 문득 아주 오래전 보았던 희미한 기억 하나가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한국 관련 자료에서 보았던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특이한 사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 인질 구출 작전이었지만 다른 나라들의 방식과는 전혀 달랐던 한국의 행동.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중요도 낮은 파일로 분류해 보관했지만 지금 이 순간 절망의 끝에서 이유 없이 그 기억이 강렬하게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 사건 속에 우리가 놓친 어떤 해답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란-이스라엘 위기 상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절박함 속에서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보관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인적이 드문 자료실에서 먼지 쌓인 파일들을 뒤적이며 코리어라는 라벨이 붙은 낡은 보고서를 찾아냈을 때 저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2011년 1월 21일. 아덴만 여명 작전. 저는 그 보고서를 들고 사무실로 돌아와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편견을 넘어선 예상치 못한 반전의 실마리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낡은 보고서 속에서 발견한 진실은 충격적 그 자체였습니다. 2011년 1월 15일 소말리아 해적에게 한국 화물선 3호 주얼리호와 선원 21명이 납치되었습니다. 해적들은 거액의 몸값 1,000만 달러를 요구하며 인질들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런 상황에서 중개인을 통해 몸값을 흥정하고 협상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저 역시 그것이 현실적인 유일한 해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달랐습니다. 해적들의 거액 몸값 요구에도 불구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 대신 즉각적인 군사작전을 명령했습니다. 조국의 국민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당시 대통령의 단호한 선언은 제가 알던 현실주의 정치의 계산과는 완전히 다른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작전의 내용과 결과였습니다. 한국 해군 특수전 전단 UDTSEAL 대원 18명이 동특이 전 어둠을 틈타 고속 단정을 타고 납치 선박에 접근했습니다. 거친 파도와 악천후 속에서도 그들은 목표 선박에 은밀히 침투했습니다. 해적 13명과의 교전은 치열했지만 한국 특수부대원들의 움직임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귀신처럼 나타나 순식간에 모든 것을 정리했다는 해적들의 증언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는 경악스러웠습니다. 해적 13명 중 8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했으며 가장 놀라운 것은 인질 21명 전원 무사 구출이었습니다. 단 한 명의 인질 피해도 없었습니다. 이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소말리아 해적들은 이미 수년간 다른 나라의 군대와 교전하며 잔혹성을 보여온 상대였고 인질을 방패로 삼는 데 능했습니다. 과거 다른 나라들이 시도한 유사 작전에서는 인질 피해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프랑스는 인질 2명이 사망했고 러시아 작전에서도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미국조차도 인질 안전을 위해 군사 작전보다는 협상을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작전을 감행했고 그것도 완벽하게 성공시켰습니다. 보고서에 묘사된 한국 특수부대원들의 움직임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의 정확한 사격, 어떤 상황에서도 인질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세심함, 그리고 작전 중 총상을 입은 부대원조차 임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작전에 참여하는 정신력까지. 이것은 단순히 뛰어난 기술이나 훈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였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독자적인 작전 수행이 어렵다고 평가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군사 강국들도 망설이는 인질 구출 작전을 그것도 완벽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제 편견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만함은 수치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힘은 무엇일까? 이 충격적인 발견은 저를 새로운 탐구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위기 속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제임스 박사의 말이 절대적인 진실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 보고서는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다르게 보게 만든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저는 지하의 도움을 받아 한국의 군사기술과 안보 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산기술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K 흑표 전차는 이미 독일의 레오파르트나 미국의 에이브럼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특히 능동 방어 시스템과 자동화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와 노르웨이 등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의 K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규모로 도입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혹독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신뢰성과 뛰어난 성능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미사일 위협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한국의 방공 시스템 천궁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PAC-3 패트리어트나 S-400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성능으로 특히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이미 중동 국가들에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한국의 사이버 안보 능력이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북한의 끊임없는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기에 한국은 생존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방어망을 구축했습니다. 국가 기반 시설 방어는 물론 민간 영역까지 아우르는 치밀한 협력 시스템은 이란의 이스라엘 민간 카메라 해킹 같은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수십 년 전 아버지 시대의 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박사는 여전히 제 발견을 평가절하했습니다. 기술 몇 가지 뛰어나다고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건 아니야, 에밀리. 결국 국가의 종합적인 국력, 핵무기, 그리고 기존 동맹 질서가 중요해. 한국은 아직 그 수준이 아니야. 내가 감상적으로 변했군. 그의 말에 저는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박사님, 한국은 이미 그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차원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현실이고 이미 다른 나라들이 인정하고 도입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그 기술을 만든 힘, 그 기술을 사용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제 안의 변화가 격렬하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진 지식, 제가 믿었던 현실주의 이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편견까지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리고 강력하게 세계 안보 판도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저는 저의 오만함과 무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임스 박사의 비웃음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강인했습니다. 한국의 힘은 단순한 기술력이나 군사력을 넘어선 그 무언가였습니다. 아덴만 여명작전은 단순히 성공적인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민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국가의 강력한 의지 선언이었고 그 의지가 현실적인 힘을 만들어낸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작전 이후 소말리아 해적들은 물론 전 세계 해적들 사이에서 한국 선박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불문율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현지 해운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돈이나 무력 과시가 아닌 국민에 대한 사랑과 보호 의지가 만들어낸 강력한 억제력이었습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과 주변 강대국의 압박 속에서도 한국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기술 강국으로 도약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불굴의 의지 덕분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반세기 만에 경제대국이 되고 이제는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력을 갖춘 나라가 된 그들의 역사는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한국계 동료 지아로부터 들은 한국의 정과 은의 정신 또한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려웠을 때 세계로부터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이제는 그 도움을 다른 나라에 베풀 줄 아는 마음. 단순히 국가 이익을 넘어선 인간적인 가치와 관계를 중시하는 철학. 이것이야말로 제가 알던 냉혹한 국제 정치의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힘이었습니다. 지아는 제게 한국 전쟁 이후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선 이야기, 가난 속에서도 교육의 모든 것을 걸었던 부모님 세대의 희생, 그리고 IMF 외환위기 때 온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으로 나라를 구했던 단합된 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한국에서 느끼셨던 불안정함은 아마도 급격한 변화 속에서 오는 일시적인 혼돈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혼돈 속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하려는 강인한 의지와 서로 돕고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덴만 작전에서 부상당했음에도 인질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특수부대원의 희생 정신. 가난 속에서도 자식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한국 부모들의 열정. IMF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으로 나라를 구하려 했던 국민들의 단합된 힘.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지켜온 진짜 원동력이었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현실주의 이론의 잣대로는 결코 측정할 수 없는 핵무기나 군사력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저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 자리를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국민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채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약소국이나 의존적인 나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며 세계 질서의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는 진정한 강국이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진심과 강인함을 보지 못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모델 21세기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란-이스라엘 위기와 같은 전통적인 힘의 논리가 실패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안보 능력, 사이버 방어 시스템, 그리고 국민 보호 최우선이라는 가치관이 어떻게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지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제임스 박사는 여전히 제 보고서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제 보고서는 미국 정부 내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중동 위기가 장기화되고 전통적인 방식의 한계가 명확해질수록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모델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 컨퍼런스와 강연에서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의 특별함을 알렸습니다. 저는 제 과거의 편견과 오만함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오랫동안 오해했습니다. 약하고 의존적인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그 어떤 강대국보다 강한 핵무기나 경제력으로 측정할 수 없는 독자적인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저는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보여준 국민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 북한의 위협 속에서 발전시킨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안보 능력, 그리고 어려웠을 때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다른 나라들을 돕는 한국의 외교 철학이야말로 21세기에 필요한 새로운 리더십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제 강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이란-이스라엘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은 특정 세력에 치우치지 않고 대화와 원칙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에 기여하려는 모습은 많은 국가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도 한국 대표의 발언은 이전과는 다른 무게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 내에서도 한국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핵심 파트너로 재평가하고 사이버 안보 및 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중동 국가들 역시 한국의 독자적인 국방력과 원칙 있는 외교에 주목하며 협력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야말로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가진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무기가 아닌 국민에 대한 사랑, 기술이 아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의지, 외교적 수사가 아닌 받은 은혜를 갚으려는 진심에서 나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를 이끄는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는 대한민국. 저의 편견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 깊은 존경과 감동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이야말로 핵보다 강한, 모두가 놓친 단 하나의 가치를 가진 나라라는 것을. 앞으로 한국이 국제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진심으로 기대됩니다.